만약 여러분의 손에 세상 모든 원소를 조정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마 화려하게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떠올리시겠지만 핀란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완드 한번 잘못 짰다고 내 마법에 내가 터져 죽는 노이타. 게이머들 사이에서 핀란드는 특유의 미친 감성으로 유명하죠. 대체 이 나라는 뭐 하는 나라길래 게임만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유쾌하고 동시에 기묘할까요? 원소를 통제하던 실제 역사 속 주술사 노이타부터 세상을 순금으로 바꿔버리는 기괴한 엔딩의 비밀까지 핀란드는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게임이 탄생했는지 그 신화와 역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마법사. 게임 속 마법의 작동 방식은 아주 명쾌합니다. 완드를 얻고 그 안에 마법 주문을 끼워 넣고 만화가 차오르면 발사한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게임의 이름은 하필 노이타일까요? 왜 책이나 지팡이가 아니라 까다로운 원소의 물리 반응과 연금술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선 게임 개발사인 놀라 게임스의 고향, 자작나무 숲이 무성한 혹독한 땅, 핀란드의 신화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핀란드 전통 부족 사회에서 노이타는 마법사이기 전에 마을 최고의 지혜자이자 의사, 그리고 부족을 이끄는 지주였습니다.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마법이 아니라 어떤 약초가 상처를 낫게 하고 언제 얼음이 녹는지 자연의 이치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이타들은 이 지식을 노래로 불렀는데 이를 핀란드어로 루노라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죽어가며 배웁니다. 물이 고인 곳에 전기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가? 용암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핀란드 신화 속 노이타의 마법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건 단순히 마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물의 태초 기원과 원소 상성을 터득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다루려면 불의 근원을 노래해야 했고 철을 다루려면 철이 태어난 신화 속 비밀을 읊어야 했죠. 노이타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루노를 부르긴 했지만 그들은 원소의 정확한 기원을 알지 못했고 그저 무턱대고 따라 불러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고 자칫 잘못하면 마법을 컨트롤하지 못해 집을 태워먹기 일쑤였죠. 조합을 잘못 짜면 내 완드가 나를 날려버리듯 원소의 이치를 모른 채 함부로 자연을 건드리면 재앙이 찾아오는 게임의 시스템은 핀란드 샤머니즘의 원소 통제를 게임 기믹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노이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똑같은 주문 카드여도 완드의 만화량과 주문 대기 시간, 만화 소비량, 또 주문이 배치된 순서와 맵의 환경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처럼 원소를 통제하던 핀란드 주술사 노이타들의 명성이 게임 밖 실제 역사와 대중문화 속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북유럽이라고 하면 거친 바다를 누비던 바이킹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 핀란드인들은 언어도 문화도 바이킹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다의 지배자였던 바이킹들은 핀란드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뜻밖에도 바이킹들은 핀란드 주술사, 즉 노이타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핀란드인들이 마법을 부려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거나 바람을 멈춰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핀란드 출신 선원을 배에 절대 태우지 않으려 하거나 반대로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고용하려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화 원피스를 보면 하늘섬 웨더리아에서 바람의 매듭이 나오는데요. 매듭을 하나씩 풀 때마다 한 단계씩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마법 도구죠. 이건 실제 바이킹과 유럽 선원들이 노이타들에게 돈을 주고 사가던 바람 매듭 전설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루노를 부를 줄 몰랐던 일반 선원들을 위해 노이타들은 매듭에 바람의 마력을 넣어 일회용 주술 아이템으로 팔았던 것이죠. 이건 후대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요. 하지만 노이타가 바이킹들에게 주술 아이템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19세기까지 계속 유행했습니다. 적어도 바이킹들은 노이타의 마법의 힘을 깊게 믿은 모양입니다. 세 가지 이치.
노이타의 세계를 탐험하다 보면 세계에서 유독 반복되는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콜미 실마. 핀란드어로 콜미는 삶, 실마는 눈, 말 그대로 새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이름이 한 명의 보스에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라미드에는 새 눈의 다리, 발전소에는 새 눈의 눈, 고기 영역에는 새 눈의 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콜미실마 본체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존재들은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것은 거대한 생물이고 어떤 것은 기계이며 어떤 것은 살점으로 뒤덮인 괴물입니다. 마치 하나의 존재가 서로 다른 형태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들이 하나의 생명체였다는 떡밥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노이타와 어울리는 다른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세계에서는 자연과 마법과 기술의 경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마법에 영향을 받고 마법은 물질의 성질을 바꾸고 기술은 다시 그 자연과 마법을 이용해 새로운 생명체와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자연과 기술, 마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이고 변형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라는 것. 이게 바로 노이타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럼 반복되는 3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핀란드 신화에서는 7개의 알이 깨지며 세상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이타에서는 3개의 알이죠. 이 알에서 자연과 마법, 기술이라는 3가지 힘이 탄생했습니다. 맵의 구조도 크게 3개의 레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 지상, 지하로요. 심지어 연금술에서 우주를 구성한다고 믿었던 3대 원소, 유황, 수은, 소금의 구도까지 이 숫자에 얽혀 있습니다. 3개의 알, 하늘과 지상과 지하라는 3단계의 세계, 우주를 완성하는 연금술의 새 원소, 그리고 세계의 중심을 지키는 새 눈이라는 이름. 나아가 이 게임의 평화 엔딩을 보기 위해 모아야 하는 33개의 오브까지. 사실 개발진이 숫자 3이 중요하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상하게 느껴지는 반복은 존재하죠. 노이타라는 게임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런 애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별다른 튜토리얼도 없으며 세계의 법칙을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단서를 던져놓고 플레이어가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도록 만듭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알아내는 것. 탐구의 과정 자체가 노이타라는 게임의 재미이자 연금술사가 거쳐야 하는 수행의 과정이 아닐까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노이타의 또 다른 핵심이자 핀란드 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로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 여기저기에서는 끝없이 욕망을 탐하는 연금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핀란드 신화에서 이 모든 탐욕과 비극, 그리고 번영의 시작과 끝에 있는 마법의 보물, 바로 산포입니다.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보스, 콜미실마에게서 얻을 수 있는데요. 처음엔 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브를 모을수록 명칭이 변하며 12개를 모으면 산포라고 나옵니다. 산포란 간단히 말해 마법의 맷돌과 비슷한 어떤 것인데요. 이 장치로 돈과 소금, 곡식을 무한히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보물을 둘러싸고 신화 속에서는 두 세력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입니다. 한쪽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칼레발라, 다른 한쪽은 사악한 여왕이 지배하는 포우욜라입니다. 엄청난 물건이긴 하지만 하필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엔 핀란드의 슬프고도 치열했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화 속 포우욜라는 핀란드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수탈했던 강대국들, 즉 스웨덴과 러시아를 빗댄 것입니다. 핀란드는 발트해의 길목이자 중세 유럽의 최고 사치품인 모피, 그리고 배를 썩지 않게 만드는 목타르의 최대 생산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은 이 자원을 탐내 핀란드를 600년 넘게 지배하며 모피와 나무, 핀란드 민중의 노동력을 수탈해갔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포란 결국 혹독한 환경과 침략을 견뎌온 핀란드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동력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산포를 가지고 제단에 오르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체와 생명체, 그리고 플레이어 자신까지 전부 순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버린 완벽한 정적. 이 허무하고도 오싹한 엔딩은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연금술, 즉 자원에 대한 탐욕의 경고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절대적인 부를 완성하려 했던 주인공의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과 세상을 파멸시키는 미다스의 손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핀란드인들이 대자연과 역사를 바라보는 냉철한 철학입니다. 신화 속 무한한 풍요를 주던 산포는 결국 인물들의 욕심으로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마법이든 수탈이든 공짜 풍요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의 법칙을 깨고 신의 영역을 건드린 인간에게 남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오브 33개를 모아 세상을 바꾸는 평화 엔딩 역시 찝찝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주인공을 공격하던 모든 몬스터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고 세상이 리셋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뜨는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 라는 메시지는 슬픔이나 분노, 싸움이 없으니 아무튼 행복한 거지 라고 말하는 듯한데요. 완벽한 지식이나 부를 쫓아도 그 결말은 허무하다는 핀란드식 블랙 유머라고 볼 수 있죠. 자연의 이치를 통달해 부와 지혜를 얻으려 했던 주인공 노이타.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세상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리는 파멸이나 움직임을 멈춰버린 생명들의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수없이 침략당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켜낸 핀란드의 모습은 역시나 고군분투해온 우리 역사와 닮아있는 듯합니다. 세상에 공짜 풍요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 영역을 건드린 인간에게 남는 건 완벽한 침묵뿐이라는 핀란드인들의 냉정한 철학. 그들이 수천 년간 혹독한 자연과 침략 속에서 깨달은 이 서글픈 진실을 노이타라는 게임 안에 녹여낸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